보니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신속한 대응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외교부 쪽에서 1차 신속 대응팀을 보냈고요. 급파를 했고 그때 당시에도 1차 신속 대응팀 먼저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차 후속팀을 또 보내고 있는데요. 그 충남교육청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해서 2차 후속팀을 지금 보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간의 목소리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봉사 간 거 맞고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는 날 뭐 트래킹을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문제였었고요. 말씀하신 어몽길 대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 있는데 지금 뭐 특별한 대책을 만들기 힘들다.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우선은 남아있는 유가족분들, 아직은 실종된 상태지만은 남아있는 가족분들을 다독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관련돼서 우리 정부에서 상담 치료나 이런 것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단순히 술주정 문제인데 이러면 술 먹고 토했으면 뭐 토끼사냐 뭐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나 문 대통령에 대한 항명을 하는 행동들이라거나 이전에 송경호 씨가 이성윤 검사장을 대상으로 항명을 했던 행동, 이번에 윤석조 씨가 신재철 부장을 상대로 항명을 하는 행동은 사실 일련의 하나의 흐름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거에 검찰 내에서 심재륜 검사장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근무 시간 중에 기자회견을 했다라는 이유로 항명을 했다라고 취급을 받아서 파면이 됐던 사건이에요.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왜 굳이 근무 시간이 아닌 시간에 그리고 사적 장소에서 근무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러한 행동을 했는 것인가? 이것은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이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그 의도적 행위가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양석조 선임 연구관은 이제 직급상 차장입니다. 차장이기 때문에 부장한테 지금 항명을 한 행동이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는가? 지난번에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검찰 내부적으로 특별한 반란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제 검찰 항명, 뭐 반란 이런 것들이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조만간 중간간급법이 나오게 되는데 중간간급법에 얘네들 차장하고 부장하고 이제 포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신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막기 위한 지금 행보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게 매우 어리석다라고 느껴지는 게,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 있어서 뭐 직위제를 받는다라거나 자신에게 인사 조치에 불이익한 경우가 있을 때는요, 근신한다라는 자세로 수그리고 있거나 아니면 공식 절차를 통해서 이의 제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은 본인에게 그닥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상한 현상을 본 게 바로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3명이 아까 말씀드린 이 항명을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박영수 특검에 있었던 윤석열 라인들이에요. 성향이 비슷한 사람들이다. 결국은 윤석열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돌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직제 개편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게 상당히 또 신의 한 수 중에 하나거든요. 직제 개편이라면 일반 회사나 검찰이나 공무원 조직 다 마찬가지로 내부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거나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방식을 쓰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복무기간 1년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명분이 명확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이런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이런 지금 내부적 충돌도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움직이고 있죠. 네. 지금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보수 통합에 자기는 뭐 전 관심이 없다. 자기가 보수다라고 이제 자처를 해놓고 보수 통합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거 단순한 얘기잖아요. 세수당하고 자한당하고 합쳐지든 말든 나는 관심이 없다. 그 얘기는 내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서 대선 주자가 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신당을 만들 거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한다면 스스로 출마를 해서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출마할 자신은 또 없고, 그럼 결국 방법은 그 밤이당 들어가가지고 리모델링 들어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손학규 대표가 여기서 버텨버리면 또 철수할 겁니다. 우리 이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우리 공화당과 균형을 이루고 견제를 할 수 있는 훌륭한 건강한 보수 세력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진심이 느껴지네요. 신정성 좀 있어 보였어? 저분이 저런 끝까지 마무리 멘트를 해가지고 내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제야에서 계속적으로 선전선동을 하고 저항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하기는 했는데 결국 수권 능력이 있느냐라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분도 마찬가지로 선거는 할 줄 알지 모르겠지만 정치는 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럼 결국 정치인은 아니다.
이분이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처음부터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전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 계속 있기 뭐하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밝혀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이탄희 판사가 나와서 이제 씀에서 보니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와, 법 철학의 수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부에 대해서 비판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와대 영입이 될 때도 판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의 제한 시간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판사들이 전부 정치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공직 내에서의 뭐 영입에 대한 기간 제한은 충분히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있을 수 있지만 정당 가입과 그다음에 자신의 피선거권의 행사 문제는요. 이건 기본권의 행사인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법으로 막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이분이 저는 정말 대단한 게 처음부터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을 전부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밝히고 나서 계속 있기 뭐하기 때문에 이제 사표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밝혀지는 상황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이탄희 판사가 나와서 이제 씀에서 보니까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저도 법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와, 법 철학의 수준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부에 대해서 비판을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청와대 영입이 될 때도 판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의 제한 시간이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가? 판사들이 전부 정치하려고 하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그것과 이것은 전혀 다른 문제고요. 공직 내에서의 뭐 영입에 대한 기간 제한은 충분히 조직관리 차원에서 인사관리 차원에서 있을 수 있지만 정당 가입과 그다음에 자신의 피선거권의 행사 문제는요. 이건 기본권의 행사인 것이고 그에 따른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이지 법으로 막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 삼을 건 없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탄희 판사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정말 균형을 잘 잡고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던데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주거 침입을 해가지고 절도죄를 저질렀다. 을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다. 그런데 결국은 을이라는 사람이 문을 열어줬다 해서 주거 침입이 아니다. 이번에 무죄 판결 나온 거 있잖아요. 1심에서. 이 사법농단 사건의 첫 번째 판결이 무죄라는 것에서 흔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이건 결국 헌법 위반의 문제고 주거 침입이 아니었다 해서 절도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결국은 본질이 무엇인지 균형을 잡고 가자. 이 균형을 아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제도권 밖에서 이것들을 해결하는데 어떤 한계를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건 맞습니다. 이거는 90년대 중후반에도 제하에서 움직이는데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권으로 들어가자, 정당을 만들자 이런 움직임이 있었던 거와 마찬가지인 거라고 저는 느껴지고요. 당시 같이 고민했던 사람 입장에서 이탄희 판사와 응원하고 싶습니다. 황교안하고 안철수를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하려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이 아마추어들이어가지고 둘 다 정치를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황교안 같은 경우에 세월호 단식했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런 거 따라하는데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죠. 신용만 했던 것이고 또 민주당 따라한다고 지금 인재 영입하는데 특별히 뭐 회자되지도 못하고 있고 안철수가 출마를 하지 않는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도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출마를 안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지금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정수가 있습니다. 그 정수를 배우고 내용을 체득하려고 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속 따라만 하려고 하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아요. 위원 정당 해산 심판 청구하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번 방송에서 제가 선거 무효 확인 소송이나 당선 무효 확인 소송 공직선거법 222조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를 이제 헌법재판소 가져가는 방법까지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거가 어떻게 보면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이 더 실효적일 수가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통진당 사건으로 통진당 사건이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가 좋냐면요. 우선은 정부에서 청구를 해야 돼요. 헌법재판소에다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그에 따라서 위헌 결정을 내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 제도 안에 뭐가 있냐면 가처분 제도가 있어요. 가처분 제도는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그런 가처분과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 정당으로서 활동을 정지시켜 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신당도 상당히 좋은 생각을 해낸 것 같습니다. 네.
얘네들이 지금 제가 봐도 우선은 지역구 선거라고 하게 되면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인물과 그리고 정책과 이런 걸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를 준비하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정당의 입장에선 결국은 시간 싸움이고요, 이슈 싸움입니다. 이 시간 싸움과 이슈 싸움으로 가야 되는 이 4.15 총선판에서 본인들이 현재 있는 한 가정도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런 고민도 좀 전 들어요. 니네가 그러면 정당에다가 투표를 할 때 이 연동되는 부분 때문에 미래자유한국당을 만들겠다라는 건데, 그럼 병립되는 부분에 대한 그거는 후보를 안 낼 거냐라는 거예요. 결국 병립되는 17석에 대한 후보도 지들은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쪽에도 비례 후보가 있고 저쪽에도 비례 후보가 있고 그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지기 시작을 하는데, 과연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며 이것이 본인들에게 어떤 실익이 있는가? 예. 결국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계속 스텝 꼬이고 있습니다. 예. 공직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과거에 우리 범죄와의 전쟁 뭐를 선포했던 기억들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선포를 해놓은 전쟁에서 만약에 밀리게 되면 그 정부는 사실상 이제 힘이 없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밀고 나가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자유한국당 쪽인가요? 이게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한 거랑 뭐가 다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토지거래 허가제, 주택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투기가 너무 심할 것 같다거나 이런 이제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이렇게 묶어놓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계약을 체결해도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후견인의 지위에서 이것이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인정을 해줘요. 인가를 해주면 이제 그때 비로소 법적 효과가 소유권이 넘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비판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렇게까지라도 지금은 사실 지금 정책은 이렇게 딱 떨어지는 정책으로 매우 강하게 밀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 정도는 아니고요. 뭐 위헌 소지도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이게 그렇게 힘들 것 같아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당시에 막 서로 왔다 갔다 했던 레토릭을 생각을 해본다면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게 2016년도 말자 11월 정도였었습니다. 그 전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계속되고 있었고 17년도 5월 달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평화 모드가 바뀐 게 평창이에요. 그러니까 18년도 2월 달에 평창 가는 기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키저브 훈련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것을 미국 설득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김정은이 갑자기 입장을 바꾸면서 평창올림픽은 우리 민족의 경사다 이러면서 그때부터 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그 다음에 18년도 초까지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시간까지 17년 기간은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위험했던 시기는 맞다. 그럴 가능성도 아예 없다고 배제하기 좀 힘들다 보여지고, 94년도 전쟁 위기랑 약간 오버랩되는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난 지금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제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는데, 이 말은 사실 우리 한반도의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 이걸 듣고 나서 생각이 든 거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북한이 좀 사용하는 문법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법을 우리도 이해하기 시작하는데 오래 걸렸었고요. 미국은 그 문법을 이해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조정자, 중재자로서 우리 역할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결국은 뭐 일괄 타결이 안 되면 스냅백 방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만큼 주고 약속을 지키면 또 열어주고, 또 약속을 지키면 또 열어주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단계적이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하나씩 풀어갈 수 있을 텐데, 이것을 지금 북한하고 미국의 손에 맡겨보니까 사실은 2018년도에 우리가 정상회담을 3번이나 했어요. 우리나라 정상회담이 5번 있었죠. 거기서 2번은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3번을 했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뭔가 바뀌는 것 같았지만, 사실 북과 남 사이에서, 남과 북 사이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북미 간의 관계 문제로 잠시 시간을 줬잖아. 시간을 줬는데 거기서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은 앞바퀴로 한번 굴려봐라 하니까 앞바퀴가 안 굴러가니까 이제는 뒷바퀴가 움직이겠다. 이제 이런 신년사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뒷바퀴가 움직이면서 지금 강경화 장관 잘 설득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여지고요. 뒷바퀴가 움직이면서 스냅백 방식으로라도 하나씩 먼저 인도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을 해서 다시 돌려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2020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상황이 성숙됐음을 인식하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트럼프 같은 경우 트럼프 역할이 있잖아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탄핵 국면이 상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탄핵이 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 위기 상황도 끝나고 하지만 북한 문제는 트럼프에게 역시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지난 1년 동안 트럼프가 해낸 게 사실상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일정한 역할을 분명 인정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뒷바퀴가 빨리 구르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상한 거죠, 여러 명. 해리슨의 머릿속에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의 지금 동맹 관계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비대칭 상태의 동맹이라는 확고한 전제를 지금 깔아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내려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동맹이라는 것 자체가 2개 이상의 주권 국가가 전쟁 억지하고 평화 보장을 위해서 군사 행동을 함께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양쪽 다 주권 국가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평화 보장이라는 측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비대칭 동맹 사이에서는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서 약소국이 이런 자꾸 딜레마에 빠지는 게 있어요. 나를 반기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알아서 기다 보니까 연루가 돼버려. 그러면 후르무즈 파병한다거나 이런 거 요구하면 다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비대칭 동맹 상태에서는 외교 능력이 그만큼 필요해지는 거고 그 묶임과 풀림 사이에서의 줄타기 외교를 잘 하면 되는 건데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까지의 모습을 해리슨이 봤을 때는요. 그냥 자기들이 휘둘르면 휘둘린 대로 그냥 다 되는 그런 상태의 정부로 우리를 아직도 인식을 하고 있는 얘가 이제 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딱 황교안